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한국 온라인 토론의 부활을 위해 아이토론닷컴에서는 논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온라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아이토론닷컴은 다릅니다. 토론은 틀림을 가리는 게 아니라 다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토론은 OX 게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찬성 반대로 가릴 수 없기에 아이토론닷컴에서는 평점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읽고 평점만 주셔도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토론, 토론의 프리미어 리그. 토론을 해도 평점만 줘도 푸짐한 상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이토론닷컴으로 오십시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16회 영화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벌써 116회죠. 영화 특집. 원래는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타임인데 오늘은 자기소개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죽창을 들자 깡생이입니다.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김도인입니다. 덕실이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한테 계속 가고 싶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 빨리 합시다. 이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 가장 첫 번째 송골매 여사에 대한 얘기 있었죠.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그 슬슬 개봉하는 것 같던데요, 그 영화? 서유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서유기는 아니었어. 트라우마 생겼어. 그럼 서유기는 영화 특집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왜 영화만 계속하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맞다. 영화 특집 요번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이제 또 주제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송골미 여사에 대해서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깡쌤이 밀정해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김도인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네, 그걸 진행했습니다. 게시판에 그 영화 보고 다 울었다고 하도 많은 분들이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뒷이야기를 누가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네. 그 신칸센 뭐 개통하면서 그거에 대한 홍보로서 이제 의뢰를 한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실제로 그 기차 지나가는 것 그런 모티브 같은 것들이.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다고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희들이 이제 영화 준비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영화가 겨우 이 정도인 거야. 뻔한 멘트. 항상 하는 멘트죠. 네. 3년째 똑같아. 네. 그래서 헬 게이트를 열만한 어마어마한 영화를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매트릭스 준비했어요. 아. 걱정됩니다. 판도라의 산자를 연 걸까봐 게시판과 우리 페이스북이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네. 걱정이 됩니다.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왜냐면은 워낙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또 생각해보면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야. 오늘 네. 그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뭐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그래서 책들도 정말 많이 나왔죠. 실제로 책이 있지. 관련된 네, 책도 네. 많고. 논문도 많이 나왔었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그게 말이 나올까봐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좀 진행할 거냐면은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대신에 사실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의 세계관 쫄았네. 쫄았어 지금. 무서워. 중거리만 한다고요. 털릴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인 세계관, 매트릭스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매트릭스가 총 3부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1부만 보려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한다는 겁니다. 매트릭스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매트릭스 1만 같이 한번 본 다음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진행하기 전에 광고가 하나 있다고. 네. 노무현 재단에서는 오늘 10월 3일 63빌딩 2층 그랜드 볼룸에서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20대 청년 이그나이트 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이그나이트는 5분 PPT 발표 대회인 거고요. 그래요?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상금과 함께 이해찬 이사장상과 박원순 서울시장상을 드립니다. 갖고 싶은 상이네.
나도 갖고 싶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20대 청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밖에 안 되네요. 예? 왜요? 저는요. 아, 그렇구나. 나이를 반으로 적었나? 그렇구나. 제가 제일 알겠습니다. 어리잖아요. 20대 청년만 가능하다. 네, 20대 청년 이그나이트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을 원한다고 저희 쪽으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노무현 재단에서요. 네네. 어.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서 참여하셔도 뜻깊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꼭 가고 싶은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렇군요. 예. 안타깝구만. 다 속상하다 걸렸어. 진짜로. 이제 20대들의 세상이 됐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몇 년에 나왔죠, 기억에? 1999년 네, 첫 번째 나왔어요. 99년에? 네, 99년에. 나 수능 봤던 해구나. 98년 정말?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인데. 진짜요? 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친 영화죠. 그쵸. 서유기가 94년에 나왔는데 구성체 서유기가 5년 만에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다니 인류의 어떤 기술적 발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느낌이 그렇다. 그렇지.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 봤습니까? 투자은행 메릴 린치에서 이번에 투자자들한테 보고서를 하나 보냈거든요. 근데 이슈가 됐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현 인류가 가상세계에 살고 있을 확률이 20에서 50% 정도 된다. 아, 봤어. 아, 봤어요? 헤드라인만 봤어요, 사실. 아, 그래요? 내용을 눌러봐도 별 내용이 없어. 잘했네, 내가. 근데 뭐 근거가 뭐냐면은 봤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인가? 근거는 최 사장님 인터뷰 아닙니까? 최 사장 블로그 자료. 내가 찾아봤더니 옥스퍼드대 인류 미래 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는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논문을 쓴 게 있대. 2003년. 왜 깡스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뭐 앨런 머스크. 우리 그다음에 왜 아는 분 다 나오네요.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이번에 새로 찍은 거 봤습니까? 거기에 이제 닐 더그레스 타이슨이라는 분 나오는데 몰라요?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 결과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릴 린치의 이제 그 어떤 근거예요. 그 확률이 25에서 50%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거는 아니군요. 그걸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50%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 그 50%냐. 로또 1등이 될 확률, 안 될 확률 해서 이제 50%. 50%.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다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만으로도 그런 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션 기능이 지금도 있잖아. 뭐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에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하겠지. 인공지능도 발전할 거고 가상현실 재현 기술도 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고 컴퓨터 성능도 좋아질 거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완전한 시뮬레이션 기술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먼 미래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뮬레이션 돌려볼 거라고.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시뮬레이션이 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플레이한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한 분이 이제 스웨덴의 미래 예. 과학연구소요? 그렇습니다. 닉 보스트롬. 그리고 홀로그램 우주론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질문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왜냐면 매트릭스의 질문이 많으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느냐.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를 진행하면서 쭉 얘기할 텐데 그래도 뭐 지금 한번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나? 깡쌤이 매우 좋아하고 있는데 머리 가르마를 아름답게 타셨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타고 와가지고. 예. 자동차 탄 시간이랑 비슷하네. 예. 알겠습니다. 스웨덴은 그 과학자분이 너무 일단 그 재밌는 분이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뭐 예. 인류 역사상 많았잖아. 뭐 장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창조지 뭐. 또 갖다 갖다 붙이지 붙이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런 환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된다. 예, 말도 안 된다. 이 우주에서 우리가 처음이다. 그렇지.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대노비 3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3년 하다 보니까. 네. 나는 아직 안 바뀌었어. 지대노비아시 인간의 정신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념의 회의가 들고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플레이어의 어떤 캐릭터라면 그걸 전혀 자각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건 어려울 거야.
빅뱅을 재현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네. 근데 빅뱅과 같은 동일한 중력 효과나 여러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매우 쉬웠을걸?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시뮬레이션 했다면 동일한 것이 발생했고 동일한 우리의 의식 같은 게 발생했겠지. 어쨌든 김도희는 가능하다. 네. 사실 나도 당연히 나는 가능하다는 걸 넘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 왔어. 원래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전부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장막 이론이라고. 우리 달 있는 곳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고 거기 우주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거기다 이제 프로젝터로 쏘고 있는 게 아니겠냐. 그 독실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독실이의 아니야, 장막 공격하진 않았어요. 그럴 수도 네. 있다. 그게 아니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지 않냐. 보이적으로 쐈지만 거기 장막에 쿵 하고 부딪혀서 파괴됐지만 계속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제 쏘고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고, 저는 가능성을 따지자면 뭐 많은 분들이 장난처럼 믿지만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믿는 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지. 뭐, 그건 100%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 그걸 진지하게 믿는 믿음이라면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론이 결국엔 제가 이야기했던 장막 이론이랑도 좀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 과학의 범주 안에서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홀로그램 우주론도 그렇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면 워낙 넓으니까 뭐 가능하다, 가능성이라는 건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라고 믿고 싶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독실님이 지금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는데 개소리 하지 마라. 아, 그거 아니에요. 개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저는 진지하게 했었던 말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난 자각 못 하겠네. 근데 아닐 것 같아, 이거. 어쨌든 아니래요. 난 사실은 맞다고 진짜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를 더 묻고 싶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매트릭스 얘기를 좀 들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매트릭스의 세계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인 세계관이 어떤가, 뭐를 좀 참고하면 되냐면은 뭐 매트릭스 전편을 참고할 필요도 있는데 잘 나와 있는 게 있어. 애니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봤습니까? 맞다. 매트릭스 1이 나온 다음에 이제 애니매트릭스가 먼저 나오고 9편 정도 됐었는데, 그 다음에 매트릭스 2가 나왔어요. 그 애니매트릭스 안에 설명이 잘 돼 있어. 그걸 좀 참고했고, 두 번째로는 매트릭스 2에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어쨌든 애니매트릭스와 매트릭스 2를 좀 참고해서 세계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그 애니매트릭스도 원래 감독 그 워쇼스키 형제가 만든 거예요? 뭐 형제는 아니고 이제 자매가 됐는데. 자매? 네. 그 자매가 만든 거예요? 워쇼스키가 9편 중에서 4편 정도만 감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 덕후야.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거든. 그래서 그걸 좀 맡겼어요, 사람들한테. 거기에 세계관이 근데 정확히 일치하냐는 거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편은 그 제2의 르네상스라는 편인데, 그거는 워숍스키가 감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얘기하고, 두 번째 매트릭스 1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리고 토론하고 오늘 끝낸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벌써. 그렇습니다. 거의 몇 년이 됐습니까? 17년? 와. 근데 그렇게 안 믿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못 보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최근 20대? 아니 10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본 분이? 저희 제 아내도 안 봤어요. 정말요? 안 봤을걸요. 아니,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를 안 봤단 말이야? 서유기? 서유기. 그래요? 꽤 많을걸요? 아, 그래요? 이 영화 내용 자체가 쉬운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거의 이해 못했고 그냥 SF 영화식으로 재밌게 봤었던 거고, 네, 대학교 때 수업 때도 들었는데 그때도 잘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리고 영화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다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할 건데. 아, 진짜? 예, 그거는 다 알 것 같아요. 그 총싸움하는 장면이라든가, 이게 총이 쐈을 때 이렇게 뒤로 하면서 이렇게 슬로우로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게 되게 영화 사상 그게 찍기 되게 명장면 중에 하나라면서 찍기 어려운 맞아요. 장면이죠.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어요. 맞아. 한번 물어봅시다. 몇 번씩 봤습니까? 아, 횟수로 치면은 몇 번이나 봤을까요? 저는 이 기억이 남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수능 끝나고인가? 네. 학교에서 이렇게 틀어서 봤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야, 수능 그 해에 개봉을 했다며. 뭐 그때는 뭐 저작권이나 뭐 여러 가지 점점 나이가 많아져. 그랬던 것 같아요. 버전이었나? 아, 그래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3 때 막판에 이제 수능 끝나고 막 교실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도 정말 여러 번 봤죠. 근데 영화관에서 못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각종 이제 TV에서 하는 영화나 뭐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비디오를 빌려서 보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10번 넘게 봤던 것 같은데. 다 되게 합치면. 많이 보셨네요. 네. 적절히 봤네. 김도희는요? 3번 봤어요. 얼마 전에 봤던 게 3번째고 그 매트리스 정주행했다고 했을 때 매트리스 세계관 궁금해서 처음에는 처음 개봉했을 때는 다 1, 2, 3편 봤었고 대학교 때 수업 때문에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막 수업 때 보고라고 하는 맞아. 30대가 넘어서 보고 나서 이해했어.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물론 40대 넘어서는요? 네. 제 나름대로 이해하긴 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구나. 너무 정확하게 와닿았던 게 최근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3번째 봤을 때? 네네. 독실이는 몇 번 봤어요? 저 많이 안 봤어요. 정주행한 거는 2번? 처음 봤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그 2, 3 보면서 같이 봐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 저런 장면. 나도 한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1, 2, 3편이랑 애니매트릭스랑 해가지고.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략적인 설명 전혀 모르시는 분이 진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트릭스의 개요부터 좀 얘기를 하면 매트릭스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은 수학에서의 행렬을 얘기한대요. 혹은 뭐 자궁, 거푸집, 모체 이런 걸 얘기한대. 그러니까 뭔가 둘러싸고 있는 것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 우리 침대가 매트리스 아닙니까? 지금 매트리스 검색하니까 오른쪽에 172,000원. 매트리스고요. 아 그렇구나. 매트릭스요. 그렇구나. 지금 매트리스로 검색하고 있어. 알겠어요.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간략한 세계관은 이겁니다. 인간의 삶은 단지 기계가 만들어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 이게 가장 큰 세계관인 거야. 한마디로 이거죠. 그런 시뮬레이션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도가 됩니다. 이거 제목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매트릭스라고? 네네. 제 최근에 정주행하면서 제목을 너무 잘 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치. 막 제목이 막 네오와 기계마왕 막 이런 거였으면 안 되잖아. 내용은 뭐 이겁니다. 연도가 이거예요. 2199년 미래 세계가 배경이고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인간들과 기계 사이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총 3부작으로 제작되었죠. 매트릭스 1, 매트릭스 2 리로디드. 뭐야? 리로디드. 다시 로드한다라는 거죠. 매트릭스 3 레볼루션까지 3부작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매트릭스가 워낙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철학적 주제, 종교적 상징, 그리고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란한 액션, 그리고 영화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영화입니다. 감독 간단하게 얘기하면 워숍스키 자매죠. 형제였다가 남매가 됐다가 최근에 자매가 됐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형이 누구였냐면은 레리 워셔스키였어요. 근데 이제 2012년에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이제 라나 워셔스키가 됐죠. 그리고 동생이 최근에 했어. 원래 앤디 워셔스키였는데 이름 바꿨죠. 그래서 릴리 워셔스키로 해가지고 자매가 됐습니다. 유태인계 미국인이고 뭐 영화 감독 그리고 일본 애니 덕후였죠. 대학을 중퇴한 다음에 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너 브라더스사에 시나리오를 보내요. 이게 주목이 돼가지고 영화화되죠. 이게 1995년에 개봉됐던 실베스타 스텔론의 어쌔신이란 영화인데 본 사람 봤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아 정말요? 예. 깡쌤은 어쌔신은 좋아하시니까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어쌔신이 아사신 있었고. 아니었어? 하사샨? 이게 첫 번째 이제 감독한 영화가 아니라 이제 각본을 준 거야. 네. 자기가 직접 찍었던 영화는 1996년 다음해였죠. 바운드라는 영화를 첫 번째로 찍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 영화, 그게 매트릭스였어. 3년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1999년 매트릭스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감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이건 또 빵 터졌지, 그냥. 두 번만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세계적인 흥행, 그리고 영화계의 지각변동, 천재 감독으로 평가됐는데 문제가 있죠. 매트릭스 이후에는 만드는 영화마다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는 어떠냐면은 좀 평가가 과장됐던 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요즘에 있다라고 해.
뭐 간단하게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5년에 어쌔신 각본이었지. 96년 바운드, 99년 매트릭스 1, 2003년 매트릭스 리로디드, 같은 해입니다. 2003년 레볼루션까지 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좀 들어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V4 벤데타. 기억납니까? 봤어요. 맞다.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았어. V4 벤데타는 약간 계몽주의적인 영화라 좀 불편하긴 했는데 볼만했었죠. 그 다음부터 난리도 아닙니다. 2008년 스피드 레이서. 봤어요. 봤어요? 네. 아, 비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 2009년 닌자 어쌔신. 나 아무것도 안 봤다 그 이후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네. 찾아보면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는데 매트릭스보다 매트릭스 리로디드가 더 흥행했네요. 훨씬. 아, 그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1편을 안 본 사람들이 2편을 이렇게 많이 본다고? 문화적인 차이도 브랜드가 있고. 되었잖아요. 아니 비디오로 봤었나? 네, 그 우리 이후에? 때는 그럴 영화 수도 있어. 산업이나 이런 게 맞아요. 그 네. 기점을 그 넘어서면서 기점이 되게 그 뭐야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게 막 생겨날 네, 때. 네. 터질 때. 아니 근데 시점이. 우리나라 말고 지금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네. 근데 3편에서 완전 망했죠. 그 3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 달러였는데 4천억 벌어도요? 4억 5천만 달러. 와. 그지. 근데 리로디드가 7억 3천만 달러였어요. 요. 4억 5천만, 7억 3천만. 그리고 레볼루션이 4억 2천만이니까 1편이랑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2편은 돈을 많이 썼어. 2편 기억납니까? 그 왜 트럭. 고가도로에서 막 전투하잖아. 응. 고가도로를 만들었어요. 음. 얘네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찍은 거야. 어마어마한 놈들입니다. 그 다음 계속 얘기해 볼게요. 난 슬퍼하고 있었어. 닌자 어쌔신 나온 다음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 왜냐면 너무 이때까지 좋아하는 계속 감독이라서. 봤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2012년에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나왔었죠. 클라우드. 그걸 못 봤어요. 괜찮았는데 그죠? 나 괜찮았어. 그거 몇 번 봤어요, 저는. 그리고 망했습니다. 주피터 어센딩. 주피터 어센딩 나오고 막 악플에 막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다가 최근에 뭐 센세이트라는 드라마 때문에 다시 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트릭스 얘기를 해야죠. 철학적, 종교적 이념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나열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 신화, 기독교, 불교, 도교, 힌두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철학도 많이 다뤘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도 나오고 데카르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악령에 의한 뭐 어떤 조작 그런 얘기도 나오고 칸트 관념론, 니체 허무주의, 실존주의 이걸 마르크스주의로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럼 궁금한 건 이 감독이 그런 것들을 녹여내려고 한 걸까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했는데 그 인간이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반복된다. 다 예전에 있었던 생각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감독은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니체의 사상이 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뭐 도교 사상이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보들리아르의 그 하이퍼 리얼리티 개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예 직접적으로 보여져. 기억납니까? 1편에서 네오가 그 책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표지를 잠깐 보여줬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시뮬라시옹 보들리아르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첫 장면에요? 아주 첫 장면에 네.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자신들이 녹여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시오니즘 사상이나 그런 이 큰 줄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막 디테일한 부분에서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평론가들이 볼 때는 내가 이런 거 아니까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네. 감독도 모든 걸 의도한 걸까? 그러지는 그러진 못하겠죠. 네. 이때는 막 난리도 아니었죠. 논문이 막 쏟아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뭐 페미니즘이랑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요소들이 채용된 까닭에 개인이 가진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매트릭스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답이라는 건 없어. 근데 우리 얘기해보자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요? 난 정답이 없다라는 걸 가정한 다음에 진행하는 토론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답이라는 거가 잠깐만.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가정해야지. 내가 정답이라는 알던- 거를 늘 가정해 왔었어요? 그 3년 동안 내가 봤던 세상 얘기 아니었는데 아니 왜 정답이라는 건 있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상대주의자. 자기 말이 정답이다. 그렇죠. 내 말이 정답이니까 내 말을 너네가 맞춰봐. 이런 그렇지.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정답이 없다라는 걸 좀 싫어하긴 하는데 매트릭스에서 정답을 찾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중요한데. 절대주의를 되게 싫어하고 상대주의가 맞다고 생각했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지했고 모든 면에서 거의 뭐 하나의 절대 진리 혹은 이제 정답이라는 거를 싫어했던 분이 최사장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변했어. 있긴 있어. 지금 뭔가 진리가 가치관의 있긴 아노미 있어요. 현상이 막. 지금 방송 시작 40분 동안 아이고, 매트릭스 영어에서 이야기 좀 해.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철학적 문제들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뒤에서 토론할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철학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에 gat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진짜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 아까 했죠. 그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내용 나오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숟가락이 정말 없는가? 아, 기억납니다. 구부러지는 거. 우리의 세계가 허구인가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이거 우리 했었죠 많이. 그죠? 그렇죠.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스미스라는 존재가 정말 악한 존재인가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징 정말 많구나. 좋네. 그렇죠. 그리고 네오가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가? 너무 그거 계몽주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을 텐데 뒤에 밀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본 다음에. 예. 일단 영화를 안 보셨거나 봤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짧게 세 줄 요약 가능합니까? 아, 세 줄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계와 네오의 싸움. 그치. 이 정도. 기계마왕과 기계마왕. 네오 장군의 전투. 그렇습니다. 네오의 모험 이렇게. 세계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계관을 정리했어요.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세계관 전체를 얘기할 거냐면은 첫 번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계기, 과정, 결과 얘기할 거고 매트릭스와 네오 그리고 시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시온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네오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까지 한 번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서유기 편 때도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영화 진짜 줄거리가 뭔지 이해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매트릭스는 줄거리는 너무 쉬워요. 말 꼬아놓지 그치? 않고 너무 친절한 영화이긴 해. 근데 세계관이 따라가기가 약간 이제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을걸요? 그렇지. 네. 애니매트릭스 얘기는 건너뛰고 에피소드 중에서 두 개가 제2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1부, 2부가 있거든요. 그걸 많이 참고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계기, 과정, 결과 설명하겠습니다. 봤어요 혹시? 세컨드 르네상스? 저 봤는데 3년 전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오, 그래요? 저는 옛날에 최 사장님 초기에 만났을 때 최 사장님이 보라고 했어요 이거를. 아, 그랬어? 그래서 그 후에 봤었어 한 번. 기억은 안 나. 만났는데 애니매트릭스 보라고. 처음 만나는 순간 전도사야. 전도사였어. 애니매트릭스 믿으세요? 전도했지요. 미친 거 아니야. 이 컨셉이 어떠냐면은 이거 딱 시작하면 네. 이게 지금 시온에 있는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프로그램이야. 걔네들 메인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시온이 뭔지는 알죠? 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있는 도시를 우리 시온이라고 불러. 인간 생존자들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록물 저장소에 저장된 역사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파일 번호는 12-1. 파일명이 제2의 르네상스야. 이거 아카식 레코드 아니에요? 나도 아카식 레코드를 처음 차용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 등장하는 이제 안내자를 인스트럭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보살 이게 보살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다라가 막 보이고 막 그래. 어쨌든 그 안내자가 이걸 좀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태초에 인류가 있었으니 한동안 좋은 시대가 유지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인간들은 허영과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스스로의 형상을 닮은 AI와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기계들은 노동에 이용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서, 가정에서, 상점에서 소유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된 거지. 하지만 인류는 성실하고 순수한 기계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알파고? 알파고. 그의 이름은 B1662R. 영원히 기록될 이름. 이름이 복잡하지?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6 ER. 가정용 로봇이에요. 근데 최초로 주인한테 맞섰던 기계야. 그래서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럼 최초의 의식은 아니고 의식은 있었는데 기계들이 얘가 이제 반항을 한 거네요. 아니 그거는 다 기계라... 의심스럽겠지.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계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에 대한 재판이 일단 열려요. 검사 측은 얘는 이제 죽이자는 거죠. 그래서 재산 파괴권을 요청합니다. 파괴시키자.
그래서 B166ER을 파괴할 것을 주장하죠. 하지만 B166ER은 죽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괴되는 거죠. 기계한테 권리가 뭐가 있겠어. 이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인류의 지도자들이 모든 B166ER 모델을 지구상에서 폐기할 것을 결의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결정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됩니다. 왜? 반대 측이 있어. 그러니까 로봇의 권리를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럼 로봇이 의식이 있다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네요. 그게 뭐 아니라면 예를 들면 강아지 청소기가 권리 운동도 하듯이. 그렇죠. 네. 강아지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논란거리지요. 진공 청소기를 갖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못해 갖고 죽었어. 그렇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진공 얼마나 청소기를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모든 진공 청소기를 이제 리콜한다, 폐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 로봇을 폐기한다고 하는데 반대가 생겨났다는 거는 얘는 일종의 주인과의 어떤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아니지. 예를 들어서 테디베어를 얘가 안 좋은 거야. 폐기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걸? 테디베어를 왜 죽이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왜냐면 내 애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계가 인간의 형상을 닮은 거야. 그러면 얘네가 의식이 있다 없다와 무관하게. 애착이 존재가 거구만. 얼마 전에 봤습니까? 그 미국에서 군사용 로봇 만들었잖아. 얘가 머리가 없는 어떤 송아지처럼 생겼어요. 봤어요? 몰라요. 그래서 걔 통통통통 뛰어다녀. 근데 걔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 기술자가 걔를 발로 차. 옛날에 꽤 됐죠, 그거. 꽤 됐어. 절대 안 넘어져. 걔 발로 차면 얘가 휘청하면서 다시 일어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리프를 몰아다니면은 너무 한다는 거야. 왜 그걸 발로 차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어제. 아니 근데 왜 어떤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 리콜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해달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애착을 갖게 되고 어떤 경우에 애착을 안 갖게 되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인간과 좀 닮으면 그런 게 아닐까? 걔가 통통통통거린 인간과 닮았어? 그러니까 포유류에 닮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다 머리나 팔다리 달아주면 사람들이 같이 데리고 자고 그럴 걸. 뭐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대 측이 있었어요. 네. 야 그러지 마라. 자유 옹호자들 그리고 인조인간 기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로봇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들을 중심으로 100만 기계 행진이 시작됩니다. 100만 기계들이 같이 이제 행진하면서 시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파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찬성 측들도 있었죠. 그래서 군대에 의한 기계 파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계들이 테러를 당하게 돼요. 결국 반대 측과 찬성 측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기계들이 버려지거나 매립되게 됩니다. 이게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이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너무 선악의 구도로 몰아갔다는 거야. 인간은 악, 로봇은 선인 것처럼. 거기 보면 뭐 천안문 사태나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게 계속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많은 기계들은 추방되거나 파괴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된 거죠. 추방된 기계들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 모이게 됩니다.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얘네들이 모여들어요. 왜냐면 사막 지역이고 버려진 지역이었으니까. 이들은 이곳을 약속의 땅, 프로미스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기계들의 자손들은 번창합니다. 기계 사회는 빠르게 발전했고 이곳은 점차 성장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리고 국가가 돼서 이름을 만들죠. 국가 이름은 제로원이었습니다. 01. 적절하지 않습니까? 잘 지은 것 같은데. 이거 매트릭스 레볼루션에서 네오가 막 찾아가는 곳 있잖아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만나러 가는 곳. 그 기계 신 만나러 곳. 거기가 제로원이야. 제로원의 심장부로 막 가는 거죠. 꼭 그런 데는 막 밝은 태양이 비추고 그런 게 아니라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고 좀 그러더라. 왜냐면은 그 얘기 나올 텐데 하늘을 태웠잖아요. 불태웠잖아. 인간들이. 그래서 어두운 거야. 근데 어두운데 그러니까 느낌이 딱 기계의 느낌이 나게 항상. 그렇구만요. 어쨌든 제로원은 번성하고 한동안 좋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기계들을 대량 생산했고 스스로 개량해가지고 점차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탄생시키게 돼요. 점점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로원의 뛰어난 기술력은 경제와 산업을 급성장시킵니다.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이 제로원에 의존하게 돼요. 인간들의 국가 신용등급은 낮아져갔지만 제로원의 신용등급은 계속 상승해가는 거야. 신뢰할 만하니까. 그렇지. 기계처럼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니까. 제로원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축 통화가 돼가는 거예요. 제로원에 사람 살아요? 기계들만 있어요. 기계만 있어요, 정말. 인공지능만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걔네가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교류하려고 하겠지. 나 같아도 그러겠다. 생산성도 좋고 거기는. 그렇지. 풍요로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외주를 줘. 그렇지. 외주를 주겠지.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장악해 가는 거죠. 산업의 불균형은 인간 사회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국가의 지도부는 신생국가 제로원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되죠. 결국 인간의 국가들은 제로원에 대한 경제제재, 해상 봉쇄를 결의하게 됩니다. 제로원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합의됐던 거죠. 저 북조선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네. 왜지? 너무 아름다운 국가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 장난 아니다. 어쨌거나.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냥 기계로 대체된 것뿐이지 그 진행되는 방식은 역사 전개 방식 메커니즘은 너무 네. 똑같다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 인간의 삶이나 기계가 나중에 기계 문명이라는 게 탄생해도 그 진행 방식은 저희가 완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고 인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로원을 배척했잖아요, 인간들이. 네네. 그럼 오히려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패권을 잡은 국가가 있으면 거기가 이제 계속 팽창하고 그런 야욕을 드러냈는데 여기는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국가를 좀 따돌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뭐 옛날에 로마를 따돌렸다든가 당시에 이민족들이 중국을 따돌렸다든가 이 기계 연합하니까. 국가는 아직은 패권 국가는 아니지. 그렇지. 예. 경제적 급성장해 대국. 가는 예. 신생 국가인 신생. 거야. 그래? 이미 막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의 대부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제로원은 유엔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인간 국가와의 교류를 원한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 거죠. 하지만 제로원은 유엔 가입이 거부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증폭돼. 그리고 2부로 넘어갑니다. 2부. 인간은 우주의 다양한 힘들의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빛, 열, 자기, 중력, 원자력 뭐 여러 가지 힘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기계는 당시에 태양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이용해서 제로원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합니다. 제로원의 도시들을 공습하고 원자탄을 투여했던 거죠. 하지만 기계들은 연약한 육체의 옛날 주인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기계들은 방사능과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기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뭐? 플러그 뽑는 거. 그렇죠. 예. 그게 가장 두렵고 그게 이제 나와요. 네. 기계는 빠른 속도로 인간들의 영토를 점령해 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그렇지. 예. 완전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거야. 인류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절박해진 인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플러그 뽑아야지. 그렇지. 그 플러그가 뭐냐면은 태양인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태양을 가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바로 다크스톰 작전이었습니다. 검은 폭풍 작전을 시행하기로 한 거죠. 그 인간군 지도자 이름이 혹시 존 코너나 이거 아닙니까? 그건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알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랑 유사하네요. 그거 진짜 터미네이터를 재밌는데. 안 봤어 나는. 그래? 도대체는 도대체 뭘 보는 겁니까? 맨날 로맨틱 코미디만 본다면. 울고.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검은 전자기 구름으로 덮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기계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D-Day가 됐죠. 인간군은 검은 폭풍에 발맞춰가지고 총 진격을 준비합니다. 비행기가 뜨고 포탄이 투여되면서 검은 구름이 생성되고 하늘이 어둡게 휩싸이기 시작해요. 인간 군대가 진격합니다. 초반에 기계들은 밀리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인간들은 놀라게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왜요? 기계들의 기술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는 거야. 이거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무서운 애들이 나옵니다. 피라미드 같은 애들도 나오고. 어쨌든 대량 생산된 엄청난 규모의 전투 기계들의 반격에 인류가 절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인간들은 죽거나 기계한테 생포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계들은 지구의 정복자가 되는 거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면은 오랜 전쟁 기간 중에 기계들이 인간들의 몸을 연구해요. 적들을 연구한 거야. 그리고 특히 그들의 단백질 신체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 몸에서 생체 전기,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번식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 있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교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찾게 된 겁니다. 기계와 인간의 새로운 공생관계가 수립된 거죠. 실제로 인간은 태양 에너지가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태양을 평생 한 번 못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정말요? 없어요. 네네. 그냥 물만 먹고 밥만 먹으면 돼? 제대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태양을 쬐면서 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네. 맞는데 그냥 적당히 우리가 섭취만 해주면 지하에서도 그렇습니까? 평생 살 수 있어요. 네. 그 영양소만 공급이 되면 그렇죠. 제대로 공급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세계관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되겠죠. 가능하고 역시. 뭐. 근데 그 영양소의 공급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식물을 재배해야 되니까. 뒤에서 나오는데 얘들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죽은 인간들을 액화시켜서 산 사람한테 주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어쨌든 기계는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막 배치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막 생산해내. 대신 인간은 끝없이 번식하면서 멸망을 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공생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냥 에너지 자원 건전지처럼 그냥 착취되고 건전지 다 쓰면 그냥 버리는 식이잖아요. 아니지. 인간하고 닭이랑 공생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네. 닭도 그렇게 생각할걸?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몸 갖고 뭐 하는 거냐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인간한테 단백질을 제공함으로써 닭들이 생존하고 그럼 있잖아요. 제가 최 사장님이랑 한번 공생관계를 맺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절한 공생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에 기계가 유엔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던 거야. 인류 멸망 직전이었어. 발언 기회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기계는 인간 세계에 선포합니다. 너희의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육체를 버리면 신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제2 르네상스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미 태어났던 사람은 안 되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플러그가 있고 해서 그 매트릭스에 접속이 가능한데 기존에 살던 인류도 그게 가능해요? 이게 되게 원시적인 방법을 거쳐가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포로들 잡아가지고 뭐 절개도 해보고 막 아무거나 막 꽂아보고 막 했겠지. 근데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계기, 그 과정, 결과까지 얘기한 거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매트릭스라는 건 어떻게, 매트릭스는 뭐고 그게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와 네오 그리고 시온이 갖는 의미가 나와요.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하긴 하거든요. 기계와 인간의 새로운 공생관계가 형성된 직후입니다. 기계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몸에서 전력을 생산해냈어요. 뭐 닭장같이 막 애들을 막 그냥 탑에 막 엮어놓고 막 했어. 근데 모르니까. 처음에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진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되게 웅장하게 그걸 조망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건전지처럼 이렇게 꼽혀있는 그 시각적인 장면이 되게 와닿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근데 안 그랬겠지. 네오가 깨어나는 순간에. 네. 처음에는 더 원시적이었을 거야. 인간들 뭐 겹쳐놨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 우리가 노예선에서 흑인들 태우듯이. 어쨌든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냥 픽픽 죽는 거야.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간들의 죽음을 막고자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인간 정신 관리 프로그램 매트릭스였던 거죠. 아, 그냥 사람만 있게 하니까 못 살더라. 얘네는 뭔가 의식 활동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해갖고 말하자면 거대한 MMORPG 세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닭들한테 클래식 틀어주잖아. 걔들의 정신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자라라. 매우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매트릭스를 만든 존재는 누구였냐면은 아키텍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설계자고 이거 2편에 보면 모니터가 많은 방에 네오가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할아버지가 앉아있어. 흰머리에 백인 남성이 앉아있거든요. 상징적이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창조주의 모습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얘가 기계의 세계의 2인자예요. 1인자는 누구냐면은 3편에 나오는 애야.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왜 그 성게처럼 생긴 애 있잖아. 걔가 제로원의 최초의 의식인 거고, 걔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 것 중에서 이제 아키텍트, 설계자, 매트릭스를 만든 애가 있는 거예요. 아키텍트가 창조한 매트릭스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 번 만들었던 거야. 첫 번째 매트릭스는 완벽한 세계였어요. 수학적으로 정말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들이 그냥 죽어. 그래서 이제 아키텍트는 그것이 매트릭스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를 분석한 다음에 만들어요. 두 번째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고통, 질병들을 부여해 인간들을 봤더니 애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잘 살아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또 실패합니다. 인간들이 그냥 픽픽 죽어. 그래서 아키텍트는
이렇게 생각해. 아, 나처럼 완벽한 존재가 이런 걸 만들기가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불완전한 존재를 초빙합니다. 그게 직관력을 가진 프로그램이었어요. 바로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은 원래는 인간 정신의 특성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오라클을 이제 부른 거죠. 그 영화 기억납니까? 오라클. 할머니. 네네, 할머니. 너무 연기 잘했었지. 오라클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한테 선택 능력을 주니까 전체 인간의 약 99% 정도가 매트릭스를 그냥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택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력이 뭔가요? 인간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지 얘기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거지. 주는 거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 두 번째 거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병도 있는데 선택 능력이 없었어요? 없었어. 네. 상상하기 좀 힘드네요. 첫 번째는 이제 클래식 음악만 그렇죠. 닭들을 모아놓고 클래식 음악만 틀어줬더니 지루해서 죽어 닭들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도 헤비메탈. 헤비메탈 틀어줬는데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는 니들이 골라서 틀어라. 그래. 개인용 왼쪽 모이와 오른쪽 모이를 주고서 선택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개인용 MP3 하나씩 주고 니들이 알아서 들어라. 그런 거죠. 어쨌든 성공합니다. 매트릭스가 드디어. 그게 세 번째 버전입니까 그게? 근데 더 많죠 버전 실패 버전이 더 엄청 많은데 많죠? 이제 대표적인 게 만들어진 이제 3개 정도. 그렇죠. 세 번째 매트릭스가 일단 창조가 돼요. 음. 인간에게 선택 능력을 부여한 세계가 창조됩니다. 잘 작동해. 그런데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선택의 권한을 인간한테 준다는 그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의 약 1%가 문제를 발생시켜요. 얘네들은 매트릭스의 어떤 수학적인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변수들인 거지. 이들은 매트릭스를 못 받아들입니다. 자꾸만 매트릭스 안에서 고민해. 야,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생각하거나 혹은 놀랍게도 깨어나요. 혼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런 애들이 100명 중에 한 명씩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채시성을 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그랬던 거였군요. 어쨌든, 네오도 이 종류의 하나인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그런데 얘들이 오류이긴 하지만 큰 오류는 사실 아니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트는 얘들을 관리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되겠지. 첫 번째, 우발적인 변종들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자꾸 막 뭔가 이상해. 막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 네. 매트릭스 안에서 얘네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요원인 겁니다. 스미스. 요원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생기면 그냥 없애면 돼요. 두 번째, 현실 세계에서 깨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들이 그냥 막 불특정으로 막 깨어나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니까 얘네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시온을 만들어요. 시온은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시온을 만들어 놓고 진짜? 그 보면서도 몰랐는데 그 부분은? 요게 말이 빨리 나와. 막 그런 대사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너네를 몰랐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해줘요. 아키텍트가. 예. 그 흰방 안에서. 흰방 안에서 얘기를 해줘. 그럼 거기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 2부에서 이거 설명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봐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시온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모아서 적당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시온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이야. 그럼 휴지통 비우기를 한 번씩 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최후의 저항군이 살아있는 게 아니네요. 완전히 점령을 당했었고 그 중에 일부가 깨어나고 그렇지. 그 휴지통에 모아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옵니다. 휴지통에 찾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네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오는 아까 이거였죠. 선택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트릭스의 불안전성의 총합 같은 애인 거야. 우발적인 변종인 거죠. 총합 같은 건 아니고 네오가 특별해요. 그냥 깨어나는 존재 중에서 네오는 특별한 애 아니면 그냥 그런 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총합이라고 얘기해. 어쨌든 극단화된 애인데 그렇죠. 얘가 현재 6번째입니다. 지금까지 6번의 매트릭스가 있었고 그때마다 쓰레기통 비우기를 했었어. 그리고 얘가 6번째로 온 거야.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일종의 닭장이네요. 인간 관리용 최첨단 닭장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애들이 똥 싸면 그걸 처리하는 게 이제 시온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상한 채사장 같은 닭들이 자꾸 막 주인 부리로 쪼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딴 데다 다 모아놓은 거지. 네오 같은 애가 나오면 처리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죠. 판단한다는 거. 그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네오는 어쨌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변수잖아. 얘가 막 성장해. 그래서 막 자기 막 선택을 해가지고 몹 잡으면서 결국 아키텍트를 찾아오게 돼.
언제나 그게 뻔해. 시스템의 불안전성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신호인 거야. 이제 이거는 포맷할 때가 됐어. 포맷할 때가 된 거다. 윈도우가 불안해서. 그래서 쓰레기통을 비워줘야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 좀 미리 질문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최후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존재인 성계와 이제 그걸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쓰레기통 이제 비우지 말고 우리끼리 살게 놔줘 이거예요? 이제 영화에서 6번째 네오가 독특한 일을 발생시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원래는 계획은 이제 초기화되는 거예요. 삭제를 해야 막 그 침공하는 게 그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네오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시온이 파괴될 거야. 너무 쓰레기가 꽉 찼으니까. 근데 쓰레기를 비운다고 쓰레기통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을 남겨둬야 돼. 그래서 여자 16명, 남성 7명을 네오가 선택해. 그럼 걔네들에서부터 시온이 다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의 역할은 시온에서 인간들을 선택하는 역할이고, 자신은 이제 수학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체돼서 원래 소스로 돌아가게 되는 게 원래 역할입니다. 그러면 매트릭스는 초기화돼. 껐다 잠깐만. 네오의 의식은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기계들이 만들어낸 소스 코드예요? 아니면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실제 인간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는 매트릭스 안에서 다 수학화되어 있겠지. 접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자유의지를 줬었잖아. 그러니까 선택권을 줘.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기계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의 몸이 없는 애들이잖아. 스미스는 기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지. 그러면은 네오의 의식은 프로그램이야? 아니면은 몸이 있는 사람이야? 인간이야? 실제 몸도 있고. 네. 프로그램 의식이죠.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려면 의식이 다 디지털화돼서 네. 수학화돼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 수학적 코드일 수도 그걸 있고. 조각 내갖고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소스로 돌린다는 게? 소스 돌린다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스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트릭스 안에서 사용되거든요. 네. 근데 해석이 분분해. 어떤 사람들은 매트릭스의 프로그램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팅을 해. 리셋하는 거 아니에요? 부팅했을 경우에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뻥 하고 없어지겠지만 실제로 하드에 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걸 소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트릭스는 초기화되고 다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시온도 이제 비워지고. 새로운 거 많이 배우고 있어 지금. 그래요? 저는 그 2부에서 아키텍트가 너무 빠르게 말하는 그 부분이 자꾸 반복해서 돌려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한 18번 정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앞부분 애니메이티스 내에는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좀. 왜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간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몇 년도에 뭐 할 거다, 몇 년도에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대안을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니 석유가 앞으로 30년 남았다, 맞아. 50년 남았다 했었는데 물론 새로 석유가 발견된 것도 있겠지만 설령 진짜 절대량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끝날 것 같아. 근데 끝난다고 인류가 멸망하냐면 그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근데 기계와의 전쟁이 너무 초보적인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그렇게 무식하게 쳐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하다못해 드론이라도 띄워가지고 뭐가 있는지를 알고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공격해도 들어가고 침공하면 100% 이길 거란 확신을 갖고 들어간 거잖아. 인간은 너무 어리석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이런 세상이 된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좀 불만이었는데 오히려 애니맥트릭스 이후에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들은 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지금. 납득이가? 납득이가.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만약에 독실이가 이제 기계였으면 나는 이렇게 인간을 관리했을 것이다. 그렇지. 맞아, 그런 것 같아.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사실 이게 보면 이렇게 종교적인 상징이나 이런 게 지금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되게 많이 그렇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 안에서 인간들은 종교를 또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서 이게 어떤 유일한 어떤 구원의 수단이다.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전부 다 어떤 기계들의 전자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들이 생각했었던 부분 안에 있었던 거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뭐 신이 왜 이 세상에 악을 주셨는가? 그렇지. 그것도 설명을 하는 거고. 왜 주었는가? 뭐 이런 주제들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쓴 것도 사실 인간들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지. 근데 이제 매트릭스 안에서. 워셔스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유태계라서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한 것 같고 이런 내용 때문에 뭐 이집트나 뭐 이제 이슬람권이나 상영이 금지돼요. 그래서 못 봤어 이 사람. 상영이 금지됐다. 왜냐면은 이제 신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이제 유대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어쨌든
근데 아까 전에 독지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선택 권한을 줬잖아 네오한테. 네. 그러면 선택 안 할 수도 있겠지. 16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은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권한도 이미 매트릭스 안에서 부여됐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한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얘가 선택을 안 했을 경우 16명과 7명 선택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나 불안전성이 극대화되잖아요. 네.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뻥 나는구나. 매트릭스가 뻥나고 정신이 죽으면 신체가 다 죽어. 그래서 인류가 멸망할 거야. 아, 인류가 멸망하면 기계도 다 죽는구나. 그래서 네오가 물어봐. 내가 선택을 만약에 안 하면 그러면 인류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멸망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키텍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다 여러 단계에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게 다 있어. 너희들 뻥카야. 단계는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야. 뻥카야, 그래서 뻥카야. 선택을 몇 개예요 네오한테. 네가 선택해서 리로디드 하고 그래서 릴로디드. 그렇죠. 그래서 재부팅 해서 16명이랑 7명 살리든가 재부팅. 아니면 인류랑 같이 그냥 멸망하든가 네가 선택해라. 니네 멸망해도 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5명의 네오들은 수학적으로 너무 쉽게 예측됐대. 너무 본능적으로 인류에 대한 자기 종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거야. 인류애적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선택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그 시온을 그래도 남겨두는 걸 선택해 왔다라는 거죠. 다 죽느니. 그렇지. 근데 6번째 네오는 안 그럽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트리니티가 더 중요해. 그래서 트리니티에 가게 되면서 이제부터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게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2편 이후의 내용이야. 이해가죠?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또 불만인 사람들도 있어. 뭐 너무 이제 개인적 사랑을 너무 강조하지 않느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걸 선하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잖아. 그치? 걔가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럼 네오라는 캐릭터를 미워했겠지. 근데 어부지리로 그게 좋은 결과를 결국 3편에서 얻어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세계관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은 첫 번째 기계가 어떻게 인간을 점령하게 되는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트릭스와 네오, 시온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계들이 탄압받던 역사가 있었고, 그렇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기계들도 이제 대응책을 마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인간이 지면서 인간은 배터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계들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 어떤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나 미움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필요한 거야. 에너지원으로서 그냥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하니까. 근데 감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인간한테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누가 등장하냐면은 기계의 신. 데우스 성계? 엑스 마키나. 그 성계? 성계는 인간에 대한 큰 적대감을 표출해요. 약간 저그 기계 느낌도 괴물. 나네요. 저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애가 있고, 그 뭐라고 부르더라? 오버로드가 아니라 그 캐리건? 캐리건 말고 정말 뭐 아무튼 그런 애가 오버로드. 있고, 드론? 오버로드 말고 그 진짜 정말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역할을 하는 애 있잖아. 성계 같은 애가 거의 의지의 상징이 되는 애가 있고, 나머지는 좀 걔가 조종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네. 저그 자체가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탄압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게 스미스예요. 스미스도 싫어요? 스미스 인간은 너무 증오해. 증오하도록 프로그램된 게 아니라 증오해요, 실제로? 얘가 자유의지를 갖게 돼요. 나중에 이제 네오가 맞아. 덮어쓰이면서. 그것도 원래 버그죠. 그래서 스미스는 없어야 자기는 되는데. 없어지고 싶어 하는데 인간이 너무 싫어서. 근데 1편을 보면 그 미움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 연기를 잘했지.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쉬고 네. 본격적으로 매트릭스 1 내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지요.